새벽 2시 현관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삐리릭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묵직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심장 판막 치환술에 관한 전공 서적은 한참 동안이나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다. 날카로운 책의 모서리가 내 손가락 끝을 하얗게 눌렀다. 박준서가 돌아왔다. 그는 온몸에 차가운 밤 공기와 진한 술 냄새를 묻힌 채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늘 온화하고 언제나 학자의 품위를 잃지 않던 철학과 부교수. 하지만 지금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2개나 풀어헤쳐져 있었다. 드러난 쇄골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힘겹게 미안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오늘 학계의 거두 몇 분과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서 그만 몇 잔 더 했네. 나는 책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일어섰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방금 진료 기록 몇 개 검토 끝냈어. 얼른 씻어. 술 냄새가 진동을 해. 나는 서지연.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부교수다. 직업적 습관 때문인지 나는 한밤중에 귀가한 남편 앞에서도 거의 무균 상태에 가까운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냉정함을 박준서는 한때 매력적인 지성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냉정함이 나의 유일한 갑옷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박준서가 나를 안으려 다가오다 발이 꼬여 그대로 내게 쓰러졌다. 그는 무거웠다. 그 순간 담배와 고급 위스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존재하는 듯 마는 듯한 달콤한 향수 냄새가 섞여 내 코를 맹렬하게 파고들었다. 이건 그가 늘 쓰던 우디 계열 향수도 내가 쓰는 그 어떤 바디워시 향도 아니었다. 이 느끼한 향기는 마치 싸구려 사탕 같았고 거리낌 없는 침략성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저 의사의 본능으로 손을 뻗어 그의 허리를 부축했다. 다른 한 손은 능숙하게 그의 맥박을 짚었다. 심박수가 분당 110회를 넘어가고 있었다. 전형적인 알코올성 빈맥이었다. 속이 안 좋아. 그가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에 닿으며 끈적한 시구시주처럼 느껴졌다. 그럼 침대에 가서 누워 물 한 잔 가져다 줄게. 나는 그를 부축해 침실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때 박준서가 갑자기 내 손목을 확 낚아챘다. 그의 힘은 너무도 강해서 손목이 아려왔다. 그는 흐릿한 정신으로 내 손등에 뺨을 비비며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의 음탕하기까지 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웅얼거리며 웃었다. 칭얼대지 마. 7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 이 작은 고양이야.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내 혈관 속을 평온하게 흐르던 피가 마치 액체 질소를 주입당한 것처럼 순식간에 응고되는 느낌이었다. 7번, 작은 고양이? 이렇게 가볍고 노골적이며 시장 바닥의 추파 같은 단어들은 절대 박준서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다. 그는 누구인가? 한국대학교의 최연소 부교수이자 학생들 눈에는 옥처럼 온화한 군자이며 나의 아버지, 한국대학교 전 총장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 우리는 결혼 6년 차였고 부부관계는 늘 절제되고 규칙적이었다. 마치 그가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처럼 엄격하고 지루하지만 흠잡을 데 없었다. 내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이후로는 태아의 안정을 위해 각방을 써왔고 키스조차 이마에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달콤한 향수 냄새는 이 순간 마치 실체를 가진 독가스처럼 변해 내 호흡기를 타고 폐를 태우는 듯했다. 나는 소리치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를 부축하던 손조차 떨리지 않았다. 외과 의사의 직업적 소양이 이 순간 무서운 힘을 발휘했다. 대출혈의 위급한 순간일수록 내 손은 더욱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신발과 양말을 벗겨준 뒤 이불을 덮어주었다. 박준서는 몸을 뒤척이더니 이내 깊은 코골이를 시작했다.
그는 죽은 듯이 잠들었다. 아무런 방비도 없이 마치 수술대 위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처럼 나는 침대 곁에 서서 잠든 와중에도 꽤나 잘생긴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8년간 사랑했던 얼굴. 대학교 2학년 때 그가 물 빠진 청바지를 입고 도서관에서 내 책을 주워주던 그 순간부터 나는 그가 이 부박한 세상의 유일한 청류가려고 믿었다. 이제 와보니 이건 청류가 아니었다. 바닥모를 깊은 고인 물이었고 그 아래에는 썩어 문드러진 진흙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돌아섰다. 그가 침대 협탁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건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지난달 내가 그의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지문 인식을 요구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깊이 잠든 박준서를 쳐다보았다. 예전의 서지연이었다면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지연은 그저 병의 근원을 찾는 의사일 뿐이었다. 나는 다가가 수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의 오른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화면에 갖다 댔다. 띠링! 가벼운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이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메스처럼 우리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의 표피를 가르고 그 안에 고름과 피가 흥건한 진실을 드러냈다. 화면은 그가 미처 끄지 못한 카카오톡 대화창에 멈춰 있었다. 상단에 고정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유라라고 저장된 여자였다. 프로필 사진은 교복 스타일의 옷을 입은 반신샷이었다. 젊고 생기 넘치며 노골적인 유혹이 느껴졌다. 나는 대화 기록을 열었다. 화면 위로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내 표정에는 시종일관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심장 박동조차 초반의 격렬한 충격 이후 기이할 정도로 평온을 되찾았다. 오빠, 오늘 진짜 최고였어.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박 교수님. 평소엔 그렇게 점잖으시더니 침대에선 완전 딴 사람이네요. 그건 오직 너만이 날 미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유라야. 집에 있는 그 여자는 그냥 맹물 같아. 하도 마셔서 이젠 아무 맛도 안 나. 맹물. 그랬구나. 그의 눈에 수술대에서 생명을 구해야 하고 아버지의 인맥까지 동원해 그의 승진기를 닦아주던 아내는 그저 맛도 없고 심지어 지겹기까지 한 맹물이었구나. 나는 계속해서 위로 스크롤했다. 시간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내가 막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다.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박준서는 집에서 내게 죽을 쉬어주며 안쓰러운 얼굴로 말했다. 여보, 고생이 많아. 아기 낳으면 내가 꼭 잘해줄게. 그런데 같은 시간 그의 대화 기록에는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동창회에서 드디어 널 만나는구나. 몇 년이 지나도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였구나. 백유라.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었다. 박준서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당시의 퀸카. 박준서는 내게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 백유라를 짝사랑했지만 그건 어릴 적 풋사랑이었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몰랐다. 어떤 사람에게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잠복기가 아주 긴 바이러스라는 것을.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는 다시 창궐한다. 심지어 첫 감염 때보다 더 맹렬하게. 대화 기록에는 영상도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시끄러운 배경음, 노래방 룸 아니었다. 박준서는 백유라라는 여자를 끌어안고 러브샷을 하고 있었다. 주위에서는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야, 박준서, 역시 너야. 옛날 퀸카가 결국 내 술을 마시는구나. 우리 박 교수님, 이제 인생의 승자네. 집에는 본처 두고 밖에서는 애인 만들고. 영상 속 박준서는 금태 안경을 벗어 던지고 흐릿하면서도 광기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 극기복리에 카지풀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백유라를 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소유욕이 가득했다. 그가 단 한 번도 내게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그가 고개를 숙여 백유라의 손등에 키스하는 순간에 멈췄다. 나는 영상을 끄고 대화창으로 돌아왔다. 스크린샷은 찍지 않았다. 너무 쉽게 발각될 수 있고 단편적인 사진은 증거로서 효력이 약하다. 나는 휴대폰의 파일 관리 기능을 열었다. 데이터 케이블로 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평소 대량의 연구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의사로서 노트북을 항상 휴대하는 것은 습관이었다. 나는 능숙하게 백업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영상,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전부 압축해서 내보냈다. 데이터 전송 진행률 바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소리 없는 심판처럼 10%, 50%, 100%, 백업 완료. 나는 데이터 케이블을 뽑고 노트북의 연결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각도까지 맞추고 심지어 묻어있던 내 지문까지 깨끗이 닦아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침대 옆 카펫에 주저앉아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차량의 행렬이 강물처럼 흘렀다. 이 도시는 나의 어린 시절과 청춘을 담고 있으며 내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을 지켜봐 주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살짝 부푼 배를 쓰다듬었다. 여기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벌써 4개월이었다. 바로 어제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중요한 수술을 마다하고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럽다는 생각뿐이었다. 생리적인 역겨움이 위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마지막에는 시큼한 담즙만 나왔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감촉에 혼란스럽던 뇌가 점차 절대적인 명료함을 되찾았다. 울면 안 돼. 우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배설행위다. 나는 의사다. 몸속에 자란 악성 종양을 마주했을 때 나의 첫 반응은 결코 우는 것이 아니다. 병세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절제하는 것이다. 그 종양이 아무리 몸의 일부처럼 보였더라도, 절제 수술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생명을 위협한다면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 박준서. 그가 바로 내 삶에 자라난 악성 종양이었다. 그리고 뱃속의 이 아이. 내 시선이 한때 기대로 가득 찼던 복부로 향했다. 이 아이는 종양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다.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나는 평생 저 썩어 빠진 인간과 얽혀 살아야 한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 뒤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이것이 수술이라면 이제 피부 절개는 끝났고 마취도 완료되었다. 나는 화장실을 나와 침대로 돌아가 박준서를 등지고 누웠다. 등 뒤에 남자가 몸을 뒤척이며 습관적으로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입으로는 여보, 물,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전 다른 여자를 만졌을지도 모르는 그 손이 내 몸에 닿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그 위선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나의 수술 계획을 조용히 세웠다. 제1단계, 박리 먹리. 아침 6시 30분, 생체 시계가 어김없이 나를 깨웠다. 고개를 돌리니 박준서는 아직 자고 있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 얼굴은 여전히 순진무구해 보였고 심지어 아이 같은 천진함마저 느껴졌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몇 시간 전 저 입에서 그토록 역겨운 말이 나왔다는 것을. 나는 고양이처럼 가볍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세수하고 스킨케어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모든 과정이 평소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나는 심지어 그가 가장 좋아하던 연한 하늘색 홈웨어를 일부러 골라 입었다. 그가 한때 현모양처의 분위기가 가장 잘 느껴진다고 말했던 색이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뚝배기 안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향기를 풍겼다. 나는 김치를 썰었다. 칼질은 정교했고 모든 조각의 두께가 균일했다. 도마 위에서 탁탁탁 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아침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내 손 아래 놓인 것이 김치가 아니라 썩어가는 근육 조직이라고 상상했다. 한 번의 칼질로 단호하고 깔끔하게 7시 10분 박준서가 깼다. 그는 관자놀이를 주무르며 침실에서 나왔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뒷모습을 보고 습관처럼 다가와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여보, 좋은 아침. 냄새 좋다. 그의 목소리는 숙취로 잠겨 있었고 턱을 내 어깨에 기대고 비볐다. 어제였다면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마치 끈적끈적한 연체동물이 몸에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살짝 몸을 틀어 그의 스킨십을 태연하게 피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콩나물 해장국 그릇을 그에게 건넸다. 깼어. 이거부터 마셔. 어젯밤처럼 취하면 알코올 중독이라도 될까? 무섭네. 내 말투에는 적당한 질책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 자신조차 감탄할 만큼 정교한 연기였다. 박준서는 그릇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었다. 어젯밤에 내가 뭐 헛소리라도 했어? 필름이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는 떠보고 있었다. 아내의 악몽. 어쩌면 그의 잠재의식 속 과시욕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신이 든 후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돌아섰다. 평온한 시선으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고 눈빛이 흔들렸다. 전형적인 방어적 미세 표정. 그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갑자기 웃었다. 손을 뻗어 그의 잠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헛소리는 안 했어. 그냥 계속 속 안 좋다고 하더라. 준서 씨, 이제 당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박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너무 피곤해서. 학교 일도 많고 정교수 승진 심사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챙겨야 하고. 그러게 30 넘은 사람이니 어떤 일들은 절제해야지. 과도한 정사는 신장을 상하게 해. 앞으로 그런 술과 여자가 얽힌 자리는 좀 줄이는 게 좋겠어. 쨍그랑. 박준서의 손에 있던 숟가락이 그릇 안으로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는 나를 확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부자연스럽게 떨렸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찌개 한 그릇을 떠서 그의 맞은편에 놓아주었다.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다. 방금 전 그 말이 마치 의사의 일상적인 조언이었던 것처럼. 난 의사잖아. 직업적인 조언이야. 술이랑 밤샘은 원래 몸에 해로워. 당신은 학자라서 머리도 많이 쓰니 신장의 기운이 허해지기 쉽고. 왜?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한 줄 알았어? 나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비웃는 듯 마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박준서는 5초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혹시 다른 뜻으로 한 말인지 확인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가 스스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느끼게 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뜨거운 국물에 입을 대고 말았다. 그냥 오늘 내 말투가 좀 딱딱해서. 어제 아빠가 물어보시더라. 당신 새 책 출판 허가는 나왔냐고. 나는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가 가장 신경 쓰는 화제를 던졌다. 출판사 쪽 이 부장님이 당신 제자라면서 혹시 막히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시던데. 아빠 즉 전 한국대학교 총장이셨던 나의 아버지를 언급하자 박준서의 등이 순간 꼿꼿해졌다. 그것은 그의 등용문이자 그의 족쇄였다. 박준서는 시골 출신으로 집안은 3대째 농부였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한 대학생이었다. 그가 나에게 고백했을 때 온 학교가 떠들썩했다.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의대 여신이었고 그는 장학금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던 가난한 학생이었다. 모두가 그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 엄마도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의 그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특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바위 틈에서 끈질기게 자라는 소나무 같다고 생각했다. 약간의 햇빛과 비만 주면 하늘을 찌르는 거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햇빛을 주었고 아빠는 비를 주었다. 그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 아빠는 최고의 지도 교수를 찾아주셨다. 그가 학교에 남을 때 아빠는 인맥을 동원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가 부교수가 될 때도 아빠가 뒤에서 힘을 써주셨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사는 한강이 보이는 강남의 이 고급 아파트도 우리 부모님이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혼수였다. 박준서가 오늘의 체면을 유지하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고 강단에서 열변을 토하며 아우디 A6을 몰고 동창회에 가서 추앙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우리 서시 씨 집안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이 정성껏 키워낸 이 소나무가 그 뿌리를 하수구에 박아버렸다. 아니, 아버님께 패 끼칠 것 없어. 박준서는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출판사에서 이미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어. 곧 나올 거야. 그럼 다행이고. 나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아빠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 폐에 있는 그림자가 좀 더 커진 것 같대. 아빠의 가장 큰 소원은 당신이 학계에서 자리 잡는 걸 보는 거야. 실망시켜드리지 마. 절대 아버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야. 박준서는 맹세하듯 약속했다. 그의 눈에 야망과 탐욕이 스쳐 지나갔다. 지연아, 걱정 마. 이 책만 나오면 나도 명실상부한 학자가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 생활은 더 좋아질 거야. 그의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니 그저 비웃음만 나왔다. 명실상부해지고 싶다고? 대릴사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해줄게. 마침내 남자답게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준 다음 내 손으로 직접 그 발밑에 사다리를 걷어차 줄게. 이 아침 식사는 유난히 숨막히게 이어졌다. 박준서는 죄책감을 감추려는 듯 계속해서 화제를 만들어냈다. 학교의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다가오는 결혼기념일까지. 여보, 다음 달이 우리 결혼 6주년이야.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며칠 휴가 내서 우리 제주도라도 갈까? 마침 태교 여행도 할 겸 그는 살갑게 계란을 까서 내 접시에 놓아주었다. 그 계란은 매끈하게 잘 까져 있었다. 희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계란을 보다가 문득 어젯밤에 본 대화 기록 속 백유라가 올린 사진이 떠올랐다. 호텔 욕실에서 찍은 셀카였다. 온몸이 벌거벗은 채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있었고 쇄골에는 선명한 키스 마크가 있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이랬다. 박 교수님은 계란도 참 잘 까시네. 껍질째 살까지 싹 발라드셨어. 역겨움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앞에 놓인 접시를 확 밀치고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박준서는 깜짝 놀라 나를 따라오며 등을 두드렸다. 왜 그래? 또 입덧이야? 어젯밤에 잘 못 쉬어서 그런가? 그의 손이 내 등에 닿는 순간 나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확 틀어 피했다. 만지지 마.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숨길 수 없는 혐오감과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박준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아, 왜 그래? 나는 세면대를 붙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 속의 통제 불능 직전에 내 모습을 보았다.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 내 손에는 대화 기록 몇 개뿐, 결정적인 증거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무기도 없다. 게다가 아빠는 아직 병상에 계셔서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된다. 만약 지금 판을 엎으면 박준서는 얼마든지 내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렇다고 둘러댈 수 있다. 심지어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릴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3초 후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눈 뒤의 혐오감은 이미 옅은 눈물 안개로 덮여 있었다. 미안해, 준서 씨. 나는 몸을 돌려 문틀에 힘없이 기댔다.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 비린내는 조금도 못 맡겠어. 방금 그 계란 냄새 때문에. 박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굳었던 얼굴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아이고, 놀랐잖아.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걸 생각 못했네. 얼른 양치하고 방에 가서 좀 누워. 오늘 출근하지 말고 병가네. 안 돼. 오늘 중요한 환자 컨퍼런스가 있어. 나는 그를 밀치고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당신도 빨리 가. 늦겠다. 집을 나서기 전 박준서는 평소처럼 내 이마에 키스하려 했다. 나는 신발끈을 고쳐매는 척하며 고개를 숙여 피했다. 조심해서 가.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가렸다. 나는 마침내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 산부인과 과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나의 오랜 선배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었다. 선배님, 저 지연이에요. 내 목소리는 마치 내일 있을 학술회의를 논의하는 것처럼 냉정했다. 수술 하나 잡아주세요. 무통유산 수술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네, 저 아이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정말 생각 잘한 거 맞아? 나는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흰 가운을 입고 굳건한 눈빛을 한 여자. 네, 잘 생각했어요. 썩은 조직은 내버려두면 온몸을 감염시킬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출근 시간에 서울은 꽉 막혀 있었다. 붉은 후미등이 끝없이 이어져 피의 바다를 이루었다. 나는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생각은 자꾸만 보름 전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으로 흘러갔다. 그날 밤 서울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다. 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몸이 쑤시고 미열이 있었다. 임신 중이라 함부로 약을 먹을 수 없어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 웅크린 채 박준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서는 일찍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부를 묻고 생강차를 끓여주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다. 여보, 이렇게 몸 축내면 어떡해. 내가 다 속상하네. 그는 내 손을 잡고 걱정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때 나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비록 가난한 집 출신이고 다소 가부장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는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밤10시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액정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하지만 나는 어렴풋이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어디야? 진정해. 내가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침실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열에 들떠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물었다. 민준이 차가 강변북로에서 퍼졌대. 가드레일도 들이받은 것 같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견인차도 바로 못 온다네. 걔 겁 많은 거 알잖아. 무서워서 난리 났어. 내가 좀 가봐야겠어. 김민주는 그의 고향 친구이자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중마고우였다. 너무 위험하잖아.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당신이 운전해서 가는 것도 위험해.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그래도 친구인데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박준서는 외투를 입으며 다가와 미안한 듯 내 이마를 쓰다듬었다. 여보, 집에서 푹 자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나는 당시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아픈 나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의 의리에 설득당하고 말았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박준서는 떠났다. 그날 밤 창밖의 천둥 소리는 하늘을 쪼갤 듯했다. 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고열 속에서 홀로 힘겨워했다. 그에게 메시지를 몇 통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다음 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그는 흠뻑 젖은 채 돌아왔다. 지친 얼굴로 민준이는 괜찮고 사고 처리를 돕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너무 안쓰러워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에게 라면을 끓여 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이지 철저한 바보였다. 신호 대기 중에 나는 다시 한번 백업해둔 그 폴더를 열었다. 그날 밤의 대화 기록을 찾았다. 시간 순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밤 9시 58분. 백유라가 메시지를 보냈다. 준서 씨, 나 너무 무서워.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어. 비는 너무 많이 오고 천둥은 계속 쳐. 온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아. 방금 남편이랑 싸우고 뛰쳐나왔는데 그냥 죽고 싶어. 만약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날 기억해 줄 거야? 뒤이어 위치 정보가 전송되었다. 밤 10시 정각, 즉 박준서가 전화를 받은 시간. 그는 김민준의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보고 바로 백유라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밤 11시 30분. 백유라가 사진을 보냈다. 차 안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두 손이 깍지를 낀 채 꽉 맞잡혀 있었다. 이렇게 비를 뚫고 날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줄 알았어. 새벽 1시. 박준서, 오늘 밤은 돌아가지 마. 호텔로 가자. 그런 집 안 돌아가도 돼. 백유라, 하지만 나 신분증 안 가져왔는데. 그리고 무서워. 박준서, 내가 있잖아.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새벽 3시. 백유라가 장문의 글을 보냈다. 준서 씨,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였어. 사실 나 전 남편이랑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 사람은 그쪽에 문제가 있었고 폭력 성향도 있었어. 난 계속 처녀였어. 방금 침대 시트의 피 당신도 봤지? 많이 아팠지만 행복했어. 그게 당신이었으니까. 드디어 내 모든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쳤어. 이 글을 보고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처녀? 나는 산부인과 의사다. 이런 저급한 거짓말은 내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어젯밤 내가 병원 내부망을 통해 확인한 백유라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환자 정보 무단 열람은 규정 위반이지만 확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3년 전에 자궁 외임신 수술을 한 번 받았고 2년 전에는 인공유산 기록도 있었다. 소위 말하는 첫날 밤의 피는 생리 주기를 계산했거나 혹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흔적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준서라는 이 멍청이는 그걸 믿었다. 그처럼 극심한 자격지심과 처녀 콤플렉스를 가진 개천에서 용난 남자에게 여신이 나를 위해 수년간 순결을 지키다. 마침내 첫 경험을 나와 함께했다는 시나리오는 치명적인 최음제와 같았다. 그의 허영심을 순식간에 폭발시킬 수 있는. 어쩐지 그날 이후로 그가 백유라에게 대하는 태도가 애매모호함에서 헌신으로 바뀌었더라니. 그는 자신이 공경에 처한 공주를 구하는 기사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그저 고급 사냥꾼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날 밤 나는 정말로 열이 났고 정말로 보살핌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남자는 나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폭우를 뚫고 다른 여자와 차 안에서 뒹굴었다. 그가 여신을 정복하는 쾌감을 즐기는 동안 단 1초라도 집에 있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고열에 시달리는 아내를 생각했을까? 아니, 그의 가치 순위에서 나의 헌신은 당연한 매몰 비용이었고 백유라의 눈물은 신선하고 자극적인 고수익 투자였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초록불이 켜졌다. 뒷차가 참지 못하고 경적을 울렸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병원에 도착해 흰 가운으로 갈아입고 명찰을 달았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빈틈없는 서지연 의사가 되었다. 서 교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 교수님, 3번 병상 환자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나는 동료들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회진, 처방, 영상 판독, 점심시간. 나는 사람들을 피해 산부인과 과장님 사무실로 갔다. 지연아,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선배는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가 벌써 4개월이야. 유도 분만은 몸에 무리가 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알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눈빛은 고인 물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찬 가정에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이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가 정 그렇다면 수술은 내일 오후로 잡을게. 그때가 사람이 적어. 진료 기록은 내가 특수 처리해서 계류 유산 후 소파술로 기록해둘게.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 없도록. 감사합니다, 선배님. 나는 고마운 마음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증거물 좀 남겨주세요. 뭐? 태아 조직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DNA 검사를 위해 보관해 두려고요. 비록 이 아이가 박준서의 아이임은 확실하지만 나는 모든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이 전쟁에서 아주 작은 생물학적 정보라도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오후에 진료실로 돌아오자마자 수간호사 선생님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서 교수님, 응급실에 손목 그은 환자가 실려왔는데 꼭 교수님을 뵙겠다고 난리예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저를요? 저는 응급 환자도 정신과 환자도 안 보는데요. 아니, 그 여자분이 계속 교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박 교수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수간호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다. 박 교수님 친구?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응급 구조실로 향했다. 문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한 여자의 가정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치료 안 받을 거예요. 서지연 선생님 뵙게 해주세요. 그분만이 절 살릴 수 있어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병상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았다. 백유라였다. 사진보다 더 마르고 연약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피가 살짝 비쳤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였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나는 침대 곁에 서서 흰가운 주머니에 두 손을 꽂은 채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아는 사이였나요? 백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저는 준서 씨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백유라라고 해요. 동창회에서 뵌 적 있는데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 그래서요? 손목은 왜 저를 찾아와서 그으신 거죠? 저는 흉부외과 의사지 손목 봉합은 안 하는데요. 백유라는 내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던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저는 누굴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준서 씨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이 도시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두 분밖에 모르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흑흑. 그녀는 연기하고 있었다. 내게 시위하고 있었다. 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손목을 그어. 그러면 내 남편은 마음 아파할 거야. 그가 비록 전화를 안 받더라도 나는 이렇게 내 앞에 직접 나타나서 내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줄 수 있어. 이것은 저급하지만 효과적인 도발이었다. 내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면 이 순간 아마 분노로 몸을 떨거나 당장 그녀의 뺨을 때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손목에 감긴 붕대와 옆 트레이에 놓인 피 묻은 솜을 보았다. 출혈량 20cc 미만.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상처 깊이는 육안으로 보아 3mm 미만. 표피만 겨우 베었고 정맥도 거의 다치지 않았네요. 백유라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백유라 씨,
의사로서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번에 정말 죽고 싶으면 팔을 따라서 세로로 그으세요. 척골 동맥이나 요골 동맥을 끊어야 해요. 가로로 긋는 건 자해일 뿐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흉터만 흉하게 남죠. 마치 진해 한 마리가 손목에 기어가는 것처럼 박준서 씨 같은 완벽주의자는 흉터 있는 여자는 안 좋아할 텐데요. 백유라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그녀는 나를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몸을 일으켜 다시 공적인 말투로 돌아왔다. 옆에 있던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말했다. 이 환자 소독하고 정신건강의학과로 컨설트 의뢰하세요. 이런 자살 시도 환자는 저희 외과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응급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역시나 박준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과 카톡 5개가 와 있었다. 그가 초조해졌다. 아주 좋아. 사냥감이 허둥대기 시작해야 사냥꾼은 더 여유롭게 함정을 설치할 수 있다. 백유라의 자살쇼는 오래가지 않았다. 나의 그 전문적인 조언 한마디에 그녀는 금방 조용해졌다. 응급실 동료가 간단히 상처를 치료해주고 입원을 권했지만 그녀는 기어코 퇴원하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았다. 박준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나 내가 사무실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준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아, 유라, 내 병원에 있다며? 괜찮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혼란스러웠으며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이런 목소리, 내가 지난번 39도 고열에 시달릴 때도 들어본 적 없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말투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죽진 않아. 피부가 좀 찢어져서 두 반을 꿰맸어. 근데 정신 상태는 좀 불안정해 보이더라.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것 같아. 전화기 저편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다. 곧이어 약간의 원망 섞인 말투가 이어졌다. 지연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도 오랜 동창인데 혼자 여기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도와줘? 나는 냉소했다. 어떻게? 상처를 꿰매줘? 아니면 남의 남편 뺏으려는 그 마음을 꿰매줘? 전화기 저편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몇 초 후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유라가 너한테 무슨 헛소리라도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난 장님이 아니야. 한 여자가 손목을 긋고 경찰도 가족도 아닌 원부인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와서 굳이 그 부인을 지목해. 이게 무슨 뜻일까? 박준서 씨, 당신 정말 바보야?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그에게 날린 첫 번째 정면 공격이었다. 내가 완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하게 놔둘 순 없었다. 그러면 그가 더 대담해질 테니까. 그렇다고 바로 판을 엎을 수도 없었다. 그러면 증거를 더 모으기 전에 도망칠 것이다. 나는 그를 슈레딩거의 노출 상태에 둬야 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의심하게 하면서도 나의 냉정함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하게. 이런 심리적 서스펜스가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법이다. 여보, 오해야. 박준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로 집안 문제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런 거야. 널 형수님처럼 생각하고 의지가 되니까 찾아간 거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됐어. 나는 참을성 없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나 바빠. 환자 봐야 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와서 데려가. 근데 충고하는데 병원은 보는 눈이 많아. 당신은 대학 교수잖아. 이미지 관리 잘해.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박준서의 검은색 아우디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마치 도둑처럼 응급실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쇠약한 백유라를 부축하고 나왔다. 백유라는 온몸을 그에게 기댄 채 그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정하게 안전벨트까지 매주었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환난을 함께 겪는 애틋한 부부 같았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망원 카메라를 들어 아래를 향해 셔터를 수십 번 눌렀다. 거리가 멀어 얼굴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 차와 저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저 친밀한 자세, 미래의 법정에서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증거가 될 것이다. 사진을 다 찍고 카메라를 금고에 넣은 뒤 세수를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가 있었다. 박준서, 넌 내 여신을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넌 지금 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박준서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식탁에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사첩반상이 차려져 있었다. 여보, 왔어?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오늘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했어. 그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내 표정을 떠보고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화가 났는지.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눌렀다. 오늘 죽는 줄 알았어. 큰 수술만 2개 했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박준서는 살갑게 의자를 빼주고 밥을 퍼주었다. 아, 오늘 유라 일은 내가 걔한테 단단히 일러뒀어. 너무 철이 없어서 너한테 폐를 끼쳤다고. 호텔에 데려다주고 가족들한테도 연락했어. 며칠 안에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방금 전 내가 고용한 사설탐정 복수를 결심한 이상 이런 돈은 아깝지 않았다. 이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백유라를 호텔이 아닌 학교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았다. 그 오피스텔은 해외 연수를 떠난 그의 동료 집으로 지금은 그의 손에 열쇠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뜨고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럼 다행이네. 나도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다시는 병원에 와서 소란만 안 피우면 돼. 알잖아. 나도 병원에서 체면이 있는데 소문나면 안 좋으니까. 박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여보가 제일 대인배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약속해. 그는 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참, 준서 씨.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보았다. 다음 주에 제주도 학회 간다고 했지? 박준서의 젓가락질이 멈칫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응. 다음 주 수요일에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왜? 아니, 그냥. 아빠가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번 학회가 규모가 아주 크다고 잘하고 오라고 하시더라. 주최 측의 왕 교수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분과 토론에서 주제 발표도 할 수 있게 해주셨대. 박준서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정말? 왕 교수님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데 아버님께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구나. 그럼. 나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망치면 나도 못 도와줘. 걱정 마, 여보. 전력을 다할게. 박준서는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 비웃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몰랐다. 소위 말하는 그 규모가 큰 학회가 사실은 내가 그의 지옥문 앞에 깔아주는 레드카펫이라는 것을. 제주도행은 그의 워털루가 될 것이며 내가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약속대로 수술대에 누웠다. 무영등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다. 마취과 의사가 마스크를 들고 다가왔다. 서 교수님, 긴장 푸세요. 심호흡하시면 금방 잠드실 겁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독약 냄새와 마취제 특유의 단내가 섞여 들어왔다. 이곳은 내가 익숙한 전쟁터였다. 다만 이번에 내가 절제하는 것은 환자의 병변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던 박준서와의 잘못된 혈연의 연속이었다. 아가야, 미안해.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 와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렴. 이런 아빠는 다시 만나지 말고.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다.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팠다. 자궁이 수축하는 느낌이었다. 몸 아래에는 두꺼운 패드가 깔려 있었지만 나는 그곳이 이제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나와 혈맥으로 연결되어 있던 작은 생명. 박준서가 위선적으로 기대하던 그 아들은 이제 한 줌의 의료 폐기물이 되었다. 선배가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눈빛이 복잡했다. 수술은 잘 끝났어. 태아 조직은 병리과에 보관 의뢰해놨고 일주일은 쉬어야 해. 대외적으로는 절박유산으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둘게. 고마워요. 나는 물컵을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전례 없이 단단했다. 나는 병원에 3일간 입원했다. 심한 감기로 인한 폐렴이라고 둘러댔다. 박준서는 2번 찾아왔다. 올 때마다 과일을 좀 사들고 와서 서둘러 몇 마디 좋은 말을 하고는 학회 자료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떠났다. 나는 그가 그 오피스텔로 백유라를 만나러 급히 가는 것임을 알았다. 백유라는 지금 가장 연약한 시기이고 손목까지 그었으니 남자의 보살핌이 절실할 때였다. 박준서처럼 넘쳐나는 동정심과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진 남자가 이런 남자다움을 과시할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셋째 날 밤, 나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박준서는 없었다. 카톡으로 오늘 밤은 과제팀 학생들과 밤새 논문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냉소하며 답장했다. 알았어. 몸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그리고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요? 그 오피스텔 정확한 위치, 그리고 혹시 내부 CCTV 확보 가능할까요? 위치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CCTV는 그 낡은 오피스텔 보안이 허술해서요. 근데 현관문이 지문 인식 도어록이더군요. 모델을 보니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계정 정보를 아시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지문 도어록, 내가 사준 것이었다. 반년 전 박준서가 동료가 해외로 가서 집이 비었는데 도둑이 들까 걱정된다며 좋은 도어록을 사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나는 바보처럼 카메라까지 달린 스마트 도어록을 정성껏 골라주었다. 심지어 관리자 계정도 내 휴대폰 번호로 등록했다. 나중에 박준서가 동료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나도 신경 쓰지 않고 앱까지 지웠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정말 하늘이 내게 쥐어준 칼이었다. 나는 다시 그 스마트 도어록 앱을 다운로드했다. 휴대폰 번호로 인증 코드를 받아 로그인했다. 역시나 장비 목록에 그대로 있었다. 비록 비밀번호는 바뀌었지만 나는 관리자로서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출입 기록을 보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켤 수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카메라는 문 밖의 복도와 현관의 작은 일부만 비추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 10시 문이 열리고 박준서가 백유라를 부축하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부터 참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박준서의 손이 백유라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 영상과 이전의 대화 기록, 사진들을 더하면 증거의 사슬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를 빈털터리로 내쫓는 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유난히 다정하게 행동했다. 박준서가 제주도에 가져갈 짐을 싸주고 정장과 넥타이를 하나하나 맞춰주었다. 심지어 그의 가방 안에 그가 집에서 늘 쓰던 콘돔 한 상자를 넣어주었다. 물론 그 콘돔 상자에는 약간의 손을 써두었다. 아주 얇은 주사기 바늘로 모든 포장지에 작은 구멍을 하나씩 뚫어 놓았다. 만약 백유라가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면 내가 그 소원을 이뤄주기로 했다. 가정이 있는 부교수가 정신이 불안정한 첫사랑과 사생아를 낳는다.
이 폭탄이 터지면 그건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질 것이다. 박준서가 떠나는 날 나는 직접 공항까지 배웅했다. 여보,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있어. 돌아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그는 출국장 앞에서 나를 아쉬운 듯 끌어안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응, 잘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기고. 기대에 찬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박준서. 너의 마지막 축제를 즐기렴. 박준서가 제주도로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은 마침 백유라의 생일이었다. 이것도 내가 그대와 기록 더미에서 찾아낸 사실이었다. 박준서는 2달 전부터 이 날을 계획했다. 심지어 이번 소위 학회 일정조차 이날에 맞춰 특별히 조정한 것이었다. 그는 백유라를 데리고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을 만들어줄 작정이었다. 나는 집에서 스마트 도어록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계속해서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즉, 이 며칠 동안 그들은 그 오피스텔이 아니라 제주도의 어느 오션뷰 호텔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 연극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기회를. 밤 8시 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MMS 문자였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은 지극히 로맨틱하게 꾸며진 레스토랑 룸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하트 모양 케이크, 와인, 장미가 놓여 있었다. 박준서는 한쪽 무릎을 꿇고 손에는 정교한 보석 상자를 든 채 의자에 앉아있는 백유라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백유라는 수줍은 표정으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뒤이어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서 선생님, 이거 저희 남편 레스토랑 CCTV 캡처인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발신인은 그 SNS 맛집의 사장님이었다. 그 레스토랑은 제주도에서 매우 유명했고 이번 학회 연회 지정 장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사장님은 장언니라고 불리는 40대 중반의 싱글맘이었다. 2년 전 유방결절 때문에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카톡 친구가 되어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내게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고 재산 대부분을 빼앗아갔다고 울면서 하소연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서 바람 피우는 남자와 상간녀를 가장 증오했다. 세상은 정말 좁았다. 박준서가 상간녀를 데리고 상간녀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의 레이더에 걸려들 줄이야. 나는 즉시 장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고마워요. 고맙긴 뭘, 동생. 이 남자 딱 보니까 낯이 익더라고. 생각해보니 내 SNS에서 본 남편이잖아. 저 여자는 딱 봐도 정상이 아니고 저 요망한 기운은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더라. 그래서 바로 CCTV 돌려보라고 했지. 역시나였어. 장언니는 전화기 너머로 분개했다. 저 남자 진짜 쓰레기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등 뒤에서 저런 짓을 해? 동생, 어떻게 할 거야? 영상 필요하면 다 있어.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됐어. 필요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언니, 부탁인데 오늘 밤 그 룸의 모든 CCTV 영상을 무편집본으로 전부 보내주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그 사람들이 영수증 처리했는지도 좀 봐주시겠어요? 문제없지. 저 남자 법인카드로 긁었더라. 영수증은 학회 경비로 끊었고 내가 바로 영수증 원본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법인카드, 학회 경비. 내 입꼬리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바람 피우는 것이 도덕적 문제라면 연구비를 횡령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위법의 문제다. 박준서, 너는 정말 탐욕스럽구나. 여색도 탐하고 재물도 탐하고 하늘은 높고 황제는 멀리 있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의 모든 행동이 내게 칼을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30분 후 내 메일함에는 이 시간 분량의 영상 파일이 도착했다. 나는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질도 음질도 훌륭했다. 나는 화면 속의 남편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유라야, 생일 축하해. 박준서는 백유라에게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이거 내가 반년 동안 비자금 모아서 산 거야. 마음에 들어? 그 목걸이는 적어도 5천만 원은 되어 보였다. 그런데 그는 평소 내게 꽃 한 송이 사주는 것조차 돈 아깝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 모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마음에 들어. 고마워, 오빠. 백유라는 그의 품에 안기며 먼저 키스했다. 근데 이 목걸이 너무 비싸. 혹시 서 선생님이 보면 어떡해? 걱정 마. 박준서는 비웃었다. 그 일밖에 모르는 무뚝뚝한 마누라가 뭘 알겠어. 액세서리도 거의 안 하는데 본다고 해도 그냥 20만 원짜리 짝퉁이라고 하면 돼. 그런 여자들은 분명히 믿을걸. 무뚝뚝한 마누라. 나는 내 매끈하고 탄력 있는 얼굴을 만져보았다. 30대의 나는 관리를 잘해서 병원 앞에 줄을 설 만큼 구애하는 남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내가 무뚝뚝한 마누라가 되어 있었다. 박준서는 백유라를 무릎에 앉히고 손을 불규칙하게 움직였다. 오늘 밤 나는 오직 너만의 것이야. 그 집, 그 여자 다 잊었어. 유라야, 너와 함께 있을 때만이 내가 남자라고, 숭배받는 영웅이라고 느껴져. 그럼 언제 이혼할 거야? 백유라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싫단 말이야. 나도 당당하게 당신 아이 낳고 싶어. 박준서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이내 한숨을 쉬었다. 곧이야,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에 정교수 승진하고 내 새 책만 출판되면 그때 서씨 집안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아직은 그 늙은이 인맥을 이용해야 해. 그 영감탱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인간만 죽으면 서씨 집안도 더는 날 쥐고 흔들 수 없을 거야. 늙은이, 영감탱이. 그는 지금 내 아빠를 말하고 있었다. 자신을 친아들처럼 여기고 그의 길을 닦아주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도 그의 인맥을 알아봐주던 그 노인을.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분노가 화산처럼 가슴속에서 폭발해 내 이성을 거의 뚫고 나올 뻔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꽉 쥐었다. 박준서, 만약 이전까지 너에 대한 감정이 단지 혐오감,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네가 죽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이다. 나는 내가 우리 아빠의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이 말들을 하나하나 다시 삼키게 만들 것이다. 나는 몇 번의 심호흡으로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영상 저장, 백업, 암호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모든 증거, 대화 기록, 폭우 속의 사진, 도어록, CCTV, 레스토랑 영상, 영수증 원본투를 전부 정리하고 분류해서 독성 종양 제거 계획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 징계위원회에 보낼 신고서 한 통, 출판사에 보낼 출판, 철회 요청서 한 통,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소장 한 통. 물론 지금 바로 보낼 때는 아니었다. 박준서가 말했듯이 그는 우리 아빠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나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적절한 시기,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그 시기를. 그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박준서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그는 상쾌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마치 전기를 듬뿍 빨아들인 듯.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정교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게 건넸다. 여보, 당신 선물이야. 제주도 특산물, 해산물 건어물, 몸보신에 좋아. 나는 선물 상자를 받아 열어보았다. 역시나 건새우, 건관자 같은 것들이었다. 백유라에게 선물한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비하면 몇십만 원짜리 건어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받았다. 고마워, 여보. 신경 써줬네. 학회는 어땠어?
나는 물건을 옆에 두고 무심하게 물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 박준서는 신이 나서 말했다. 왕 교수님께서 내 발표를 극찬하셨어. 내 새 책도 아주 깊이가 있다고 직접 서문을 써주시겠대. 지연아, 이번에 정 교수 승진은 문제없을 것 같아. 그 잘난 체하는 얼굴을 보니 나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아빠가 아시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참, 아버님은 요즘 어떠셔? 박준서는 위선적으로 물었다. 여전하셔. 중환자실에 계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박준서의 눈에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기쁨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비록 금방 감추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에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야.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며칠 동안 집에서 당신 잘 챙겨줄게. 병원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됐어. 나는 그의 손을 피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당신은 막 돌아와서 피곤하잖아. 일단 씻고 쉬어. 아빠는 간병인도 있고 나도 퇴근하고 갈 거야. 사실 나는 그가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그 위선적인 기운이 우리 아빠를 편히 눈감지 못하게 할까봐. 게다가 아빠는 지금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 배은 망덕한 놈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유난히 바쁘게 지냈다. 병원 일 외에도 그 파일과 집안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다. 믿을 만한 변호사 친구를 찾아 소장을 빈틈없이 다듬었다. 모든 혐의에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사실혼 관계를 통한 중혼,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나는 그가 삼킨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토해내게 만들 작정이었다. 동시에 백유라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구멍을 뚫어놓은 그 콘돔은 분명 효과를 발휘했다. 사설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백유라는 최근 약국을 드나들며 임신 테스트기를 자주 샀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 한밤중에 박준서에게 전화해서 우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박준서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어서 받았는데 분명 달래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씨앗이 뿌려졌고 싹트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반달 후 어느 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온 백유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손에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들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광채가 번지고 있었다. 나를 보고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왔다. 서 선생님, 우연이네요. 그녀는 일부러 손에 든 사진을 흔들었다. 저 임신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배를 보았다. 아직 평평했지만 그 안에는 박준서의 인생을 폭파시킬 폭탄이 자라고 있었다. 축하해요. 나는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백유라 씨, 의사로서 충고하는데 당신 예전에 유산 경험이 많아서 자궁 내막이 얇아요. 이 아이 지키고 싶으면 얌전히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맨날 남의 것 뺏을 궁리만 하다가 태기탈치라도 상하면 어쩌려고요. 백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이내 뒤틀린 표정이 되었다. 서 선생님, 그렇게 비꼬지 마세요. 제가 우습고 상간녀라고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랑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3자예요. 준서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고 이 아이도 원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뭘로 저랑 싸우실 건데요? 나는 비웃었다. 연민이 섞인 웃음이었다. 백유라 씨, 한 가지 착각하고 있네요. 어떤 것들은 당신이 그걸 주워든 순간 이미 쓰레기예요. 그렇게 쓰레기 재활용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행운을 빌게요. 말을 마치고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표정을 더는 상대하지 않고 돌아섰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박준서는 빈손으로 나가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 그가 순순히 서명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내 카드 중 하나일 뿐.
진짜 비장의 카드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박준서가 퇴근하는 나를 데리러 병원에 왔다. 일부러 온 것이었다. 지난번 손목자의 사건 이후 이미지를 회복하고 우리 아빠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최근 유난히 살갑게 굴었다. 병원에 자주 나타나 존재감을 과시하며 24시간 대기하는 좋은 남편 연기를 했다. 진료실의 젊은 간호사들은 부러워했다. 와, 서 교수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박 교수님 그렇게 바쁘신데 매일 데리러 오시고. 나는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만약 이 좋은 남편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 과연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박준서는 나를 구석으로 보호하며 몸으로 인파를 막아주었다. 여보, 힘들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맛있는 파스타 사줄까?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내가 거절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3층 산부인과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백유라였다.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묻지 않아도 박준서가 사준 것이 분명했다.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우리를 보고 그녀도 잠시 멈칫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준서의 몸이 굳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제멋대로 백유라를 향했다. 그 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백유라의 시선이 나와 박준서 사이를 오가다 마지막에는 박준서가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손에 베렸다. 그녀의 눈에 질투심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박 교수님이랑 서 선생님 아니세요? 정말 우연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주변의 동료들과 환자들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박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 아, 유라구나. 병원에는 어쩐 일로? 그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백유라가 사람들 앞에서 감히 판을 엎지 못할 것이라고 도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유라는 분명 순순히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산부인과 검진받으러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아주 잘 크고 있대요. 아, 참, 박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제가 임신한 거 알고 너무 좋아하면서 아기 이름 뭘로 할지 고민 중이래요. 뭐가 좋을까요? 남자친구라는 세 단어. 그녀는 그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면서도 시선은 박준서를 향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나 이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박준서의 저 찔리는 듯한 모습을 보니 바보라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박준서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대꾸할 수도 백유라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저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정말이지 멋진 수라장이었다. 본처, 상간녀, 바람피운 남편이 한자리에 모이다니. 나는 박준서의 손등을 토닥이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백유라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기뻐한다니 왜 같이 안 왔어요? 산부인과 검진 같은 건 그래도 남자가 곁에 있어주는 게 좋잖아요. 싱글맘은 꽤 힘드니까요. 내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뼈가 있었다. 그녀가 혼자 왔다는 궁색한 처지를 지적하는 동시에 그녀가 싱글맘이 될 수도 있다는 난처한 신분을 암시했다. 백유라의 얼굴색이 변했다. 반박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층이었다. 준서 씨, 가자. 나는 박준서의 팔짱을 끼고 더는 백유라를 쳐다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나섰다. 등 뒤에서는 백유라의 하이힐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차에 타자 박준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손등에는 핏줄이 곤두서 있었다. 지연아, 방금 유라, 걔는 그가 설명을 시도했다. 임신했네. 그건 그쪽 사생활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긴장해? 나는 안전벨트를 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그 아가씨도 참, 남자친구가 같이 와주지도 않고 사람 잘못 만났나 보네. 박준서는 침을 삼키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러게, 사람 잘못 만났네. 그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이런 남자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서 두 여자가 이렇게 싸우는 걸까? 백유라의 임신은 박준서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빌미로 이혼을 압박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백유라를 달래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으며 학교에 소문이 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리고 나는 이 기간 동안 그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띄워 죽이기였다. 나는 아버지 병상 앞에서 무심결에 박준서가 최근 나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고 새 책 출판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흘렸다. 아빠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지만 이 사위에 대한 정은 남아있었다. 그는 힘겹게 출판사의 이 부장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이 부장, 준서 책 신경 좀 써주게. 그 아이 참 힘든 아이야. 내가 쭉 지켜봐 왔네.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게나. 전화를 끊고 아빠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지연아, 아빠가 가고 나면 너 잘 살아야 한다. 준서는 좋은 아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아빠의 이 전화 한 통으로 박준서의 새 책 출판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출판사는 심지어 화제성을 위해 다음 달에 성대한 출판 기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박준서는 기뻐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했다. 새 책만 나오면 학계에서의 그의 위치는 확고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와 이혼하더라도 그는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여론을 이용해 자신을 처가의 압박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 마침내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포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은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우리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을 몰래 그의 어머니 명의로 옮겼고 자신의 명의로 된 아우디 차량을 남동생에게 이전했다. 나는 은행에서 온 변동 알림 문자를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옮겨라. 많이 옮길수록 나중에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 너는 그걸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혼인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처벌로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법이 내게 부여한 권리다. 그날 밤 박준서는 술을 좀 마시고 의기양양하게 내게 말했다. 지연아, 출판 기념회 끝나면 우리 미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 부모님 좀 모셔와서 같이 살고 싶어. 이 집도 몇 년 살았더니 좀 좁은 것 같고 우리 빌라로 이사 가는 거 어때? 그는 심지어 그 진상 가족들까지 데려올 생각이었고 내 돈으로 빌라를 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탐욕이 끝이 없었다. 나는 그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좋아. 당신 출판 기념회 날 내가 아주 큰 선물 하나 줄게. 무슨 선물? 박준서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나는 눈을 찡긋하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분명히 놀랄 만한 선물일걸. 박준서는 곧 성공할 것이라는 기쁨에 취해 내 말 속에 담긴 살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몰랐다. 그 출판 기념회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빛나는 순간이자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장례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박준서가 헛된 꿈에 취해 있는 동안 현실의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박준서의 출판 기념회 3일 전이었다. 아빠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다발성 장기 부전. 병원에서는 위독 통지서를 발부했다. 나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쥐고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박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 씨, 아빠가 위독하셔. 전화기 저편은 시끄러웠다. 마치 쇼핑몰이나 놀이공원 같은 배경음이었다. 몇 초 후 박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백한 짜증과 무성의함이 섞여 있었다. 지연아, 나 지금 못 가. 출판사 편집장이랑 최종 교정 보고 있어. 이번 출판 기념회가 너무 중요해서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최종 교정? 나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회전목마 음악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박준서, 우리 아빠야. 당신의 은사님이시라고. 지금 응급처치 중이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그런데 당신은 지금 최종 교정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좀 진정해. 의사 선생님이 말했잖아. 벌써 3번째 위독 통지서라고. 지난번에도 잘 넘기셨잖아. 당신이 일단 좀 지켜보고 있어. 나 여기 일 끝나면 바로 갈게. 됐지? 그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복도에 서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위치 추적 앱을 켰다. 박준서를 나타내는 빨간 점은 서울에서 가장 큰 유아용품 쇼핑몰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게 이름은 아가랜드였다. 그는 백유라와 함께 아기 용품을 사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그는 상간녀와 함께 젖병과 기저귀를 고르며 그들 세 식구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2번째 전화를 걸지 않았다. 중환자실로 들어가 무균복으로 갈아입고 아빠의 침대 곁에 앉았다. 기계는 삐삐 소리를 내며 마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는 듯 했다. 아빠는 이미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아빠, 나는 흐느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늑대를 집안에 들였어요. 그래서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 사위 하나 배웅도 못하게 해드렸네요.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새벽 3시 모니터의 심전도가 일직선으로 변했다. 서울 교육계에서 평생을 풍미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그 노인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간호사가 하얀 천을 덮을 때까지, 영안실 직원이 운구차를 밀고 들어올 때까지 박준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병실에 서서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슬픔이 극에 달하자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박준서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주 짧은 5글자. 아빠 돌아가셨어. 그리고 뒤이어 한 문장을 더 보냈다. 이제 안 와도 돼. 그리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아내로서의 마지막 온기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부터 나는 오직 복수자일 뿐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3일 후로 정해졌다. 그 3일 동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침착하게 장례 절차를 밟았다. 장례식장 예약, 묘지 선정, 친지들에게 부고 알리기, 빈소 준비. 박준서는 미친 듯이 나를 찾아다녔다. 병원, 집,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두에게 일러두었다.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말라고. 장례식 당일, 빈소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연결식장에 마련되었다. 이곳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떠나보낸 곳으로 장엄하고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전 9시 조문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가슴에 흰 꽃을 단 채 유가족석에 서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등은 꼿꼿이 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박준서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심지어 일부러 검은 뿔테 안경까지 써서 학자적이면서도 지극한 슬픔에 잠긴 모습을 연출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애절하게 울부짖었다. 아버님, 제가 늦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 갑자기 가셨습니까? 이 불효한 사위를 용서 마십시오. 그는 울면서 땅에 머리를 대섰다. 쿵, 쿵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은 마치 돌아가신 분이 장인이 아니라 친아버지라도 되는 듯했다. 주변의 조문객들은 이 갑작스러운 효심에 감동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사위 정말 정이 깊네. 그러게, 박 교수님 요즘 책 내느라 바쁘다던데 저렇게 슬퍼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총장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아니었어. 은혜를 아는 아이야. 나는 그가 바닥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배우가 되지 않은 것이 저 재능을 썩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컷 운 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눈가는 새빨갛고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지연아, 미안해. 그날 정말 일이 있어서 휴대폰 배터리도 없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정말 죽일 놈이야. 그는 말하며 자신의 뺨을 2대 때렸다. 얼마나 완벽한 연기인가.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표현하며 동시에 사람들의 동정을 얻었다.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관대함이고 이해심이었겠지만 오직 나만이 이것이 한 광대의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준서는 여전히 완벽한 사위 역할을 했다. 분주하게 조문객들을 배웅하고 심지어 슬픔에 잠긴 우리 엄마를 다정하게 부축하며 위로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가셨어도 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의 친아들입니다. 제가 아버님 대신 어머님과 지연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감동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아이, 착한 아이야. 나는 옆에 서서 이 장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친아들, 오늘 밤만 지나면 너는 이 어머님이라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 조문객까지 배웅하고 나니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박준서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넥타이를 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죽겠다. 오늘 하루 종일 울었더니,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바빴더니 다리가 다 풀리네. 그는 하마터면 실어날 뻔했지만 내 반응이 없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장인이 죽었으니 이제 그를 억누를 사람이 없다. 출판 기념회는 모레다. 앞날은 창창하다. 아내가 좀 차갑긴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그는 내가 아직 유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진짜로 그를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인생의 승자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준서 씨, 보여줄 게 있어. 박준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몸을 바로 세우고는 무심하게 말했다. 뭔데? 또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 같은 거야? 그는 심지어 기대하는 눈치였다. 아빠가 생전에 고미술품이나 서화를 꽤 많이 소장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박준서는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첫 번째는 그와 백유라가 노래방에서 러브샷을 하는 사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두 번째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차 안에서 깍지를 끼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도어록 CCTV 캡처 화면. 그가 백유라를 안고 들어와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마지막 한 장, 그 초음파 사진 복사본과 그가 유아용품점에서 젖병을 고르는 사진이었다. 사진들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다. 박준서는 나를 확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다. 입술이 떨려 한참 동안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지연아, 너, 이거. 나는 그의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다. 목소리는 마치 내일 날씨를 얘기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박준서, 연극은 이제 끝났어? 막을 내릴 시간이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오직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이 울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박준서의 심장을 때리는 듯했다. 지연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박준서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이건 다 오해야, 정말이야.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난 술에 취해서.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어. 또 그 레퍼토리군. 남자들이 바람 피운 후에 표준 3종 세트. 술에 취해서, 유혹당해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나는 혐오스럽게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뒤로 뺐. 오해? 술에 취해서 침대까지 갔어? 유혹당해서 사생아까지 만들고? 박준서, 당신은 철학 교수지. 드라마 작가가 아니야. 혼자 소설 쓰지 마. 그 아이는 사고였어. 박준서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낳게 할 생각 없었어. 정말이야. 걔가 하도 난리쳐서 그냥 달래준 거야. 여보, 우리 6년의 정을 생각해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걔랑 확실히 정리할게. 맹세해. 아이를 언급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구명더서라도 잡은 듯. 맞아. 아이. 지연아, 너 임신했잖아. 화내면 안 돼. 아기한테 안 좋아. 아기한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그의 그 추악한 얼굴을 보며 문득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이런 쓰레기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서류봉투 가장 아래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가볍게 던졌다. 수술 확인서였다.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무통 인공임신 중절 수술. 환자 서지연. 날짜 보름 전. 박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주워 불빛에 비춰 위의 글자들을 확인했다. 그의 동공이 순간 확대되고 온몸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부서지는 듯했다. 못 알아보겠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입만 열면 말하던 우리 아이야. 당신이 백유라 데리고 제주도 바다 보러 가고 생일 파티 해주던 그날. 나는 이미 수술대 위에서 이 아이를 지웠어.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박준서는 갑자기 포효했다. 두 눈은 핏발이서 마치 격분한 야수 같았다. 서지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건 생명이야. 우리 집안의 유일한 대다를 이을 아이였다고. 짝! 나는 일어나 그의 뺨을 힘껏 때렸다. 이는 힘껏 때려서 내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였고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다. 네가 감히 대다를 말해? 네가 감히 생명을 말해? 나는 그의 코를 가리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서, 내가 직접 죽인 거야. 네가 바람 피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열이 났을 때 내가 집에 와서 날 돌봐줬더라면, 들판에서 다른 여자랑 뒹구는 대신에 내가 수술받던 그날 네가 내 곁에 있어줬더라면, 상간녀 생일 파티를 해주는 대신에 그랬다면 나도 망설였을지도 몰라.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너의 그 더러움.
위선, 탐욕으로 이 아이를 죽인 거야. 네가 바로 그 살인자야. 박준서는 내 따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얼굴을 감싼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이혼 합의서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서명해. 빈손으로 나가.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차는 결혼 후에 산 거지만 네가 재산 빼돌린 증거 다 있어. 예금도 손댈 생각 마. 내 그 사생아는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키워. 박준서는 그 합의서를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빈손으로 나가라고? 서지연, 꿈깨.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도끼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서 뭐? 법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재산은 분할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집, 비록 내 부모님이 사주셨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나도 냈어. 그리고 난 대학 교수야.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너도 좋을 거 없어. 내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사위 내쫓는다고 소문나면 내 체면은 어떻겠어? 그는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가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나를 너무 얕보았다. 좋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독성 종양 제거 계획이라는 폴더를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서명 안 하겠다면 법정에서 보자. 아, 그 전에 이 자료들, 내 불륜 영상, 연구비 횡령 영수증, 그리고 백유라한테 그 영감탱이 죽으면 이혼하겠다고 약속하는 녹음 파일까지 전부 학교 징계위원회 출판사, 언론사에 보낼 거야. 박준서, 내 명예가 더 비쌀까? 아니면 그깟 재산이 더 비쌀까? 박준서는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변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그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것을. 지연아, 여보, 제발.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두려워했다. 제발 보내지 마. 보내면 난 다 끝나. 내가 몇 년을 팬더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거만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줄게. 내일 아침 8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전송 버튼 누를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억눌린 울음소리와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이 수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봉합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정시의 침실에서 나왔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공기는 숨막히는 담배 냄새와 퇴폐적인 기운으로 가득했다. 박준서는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눈은 탑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탁자 위에는 그 이혼 합의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란에는 삐뚤빼뚤한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박준서. 그는 결국 서명했다. 명예와 돈 사이에서 이 위선적인 이기주의자는 결국 전자를 택했다. 명예로 먹고 사는 지식인에게 사회적 죽음은 파산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교수직과 직함만 지키면 언젠가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합의서를 들어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방에 넣었다. 오후 2시, 구청에서 봐. 나는 차갑게 이 한마디를 던지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다. 박준서는 고개를 들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지연, 내가 이겼어. 하지만 명심해. 사람은 너무 모질게 굴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천벌 받을까 두렵지 않아? 천벌?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건조한 목을 축였다. 박준서, 너의 천벌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오후에 이혼 수속을 마치고 그 초록색 이혼 확인서를 손에 쥔 순간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구청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박준서는 그늘에 서서 나를 증오에 찬 눈으로 한 번 쳐다보고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는 서명만 하면 내가 정말로 그를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하기는 이미 퍼진 암세포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재발한다. 절제 수술을 했다면 주변의 림프절까지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법이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나 혼자만 아는 익명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수신인 란에는 이미 긴 명단이 채워져 있었다. 한국대학교 징계감찰처, 출판사 총편집실, 한국일보 사회부, 그리고 몇몇 지역 유명 인플루언서들. 본문에는 논리 정연하고 명확한 신고서를 첨부했다. 제목은 한국대학교 박준서 부교수의 심각한 교원 윤리 위반, 학문적 부정행위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실명 고발. 첨부 파일은 독성 종양 제거 계획이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불륜 증거, 대화 기록, 호텔 투숙 기록, 차 안에서의 사진, 사생아의 초음파 사진, 경제 문제, 제주도 맛집의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과 그에 상응하는 허위 학회 경비 영수증 사본. 이 영수증을 위해 나는 장 언니에게 큰 사례금을 보냈다. 인격 파탄, 영상 속에서 고인이 된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욕하는 녹음 파일. 마지막으로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마치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그날 밤 SNS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조용히 한 키워드가 올라왔다. 명문대 교수, 임신 중 불륜. 처음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만 퍼졌지만 그 맛집 사장님 장언니의 도움으로 불이 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에 그 고화질 무편집 룸 CCTV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썼다. 이런 쓰레기가 스승이라니. 공금으로 상간녀 데리고 먹고 마시고 자기를 키워준 장인어른 욕까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네티즌들의 분노가 완전히 점화되었다. 미친 거 아냐? 아내는 임신 중이고 장인어른은 위독한데 상간녀 생일 파티를 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처가살이하면서 등쳐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한국대학교는 뭐 하냐? 이런 인간이 교수라고? 당장 조사해라. 연구비 문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단 3시간 만에 박준서 교육계 퇴출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뒤에는 붉은색 폭발 아이콘이 붙었다. 박준서의 휴대폰은 불이 났고 결국 전원을 꺼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한국대학교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준서 교수의 모든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뒤이어 출판사는 박준서의 신간 출판을 전면 취소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발표했다. 박준서는 끝났다. 이 정보 폭발의 시대에 그의 사회적 죽음은 육체의 소멸보다 더 빠르고 더 철저했다. 그는 직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발붙일 모든 존엄을 잃었다. 듣기로는 그가 학교 보안요원에게 사무실에서 쫓겨날 때 학생들의 침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임신 중이던 백유라도 처지가 나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주소가 인터넷에 퍼지고 문 앞에는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으며 매일 누군가 찾아와 알고도 만난 상간녀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인터넷의 소식들을 보며 나는 평온하게 컴퓨터를 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흥미진진한 일은 뒤에 남아 있었다. 박준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학교에서 파면당했으며 거액의 위약금 배상과 법적 소송에 직면해야 했다. 연구비 문제까지 겹쳐 그는 서울에서 더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백유라를 데리고 고향인 시골의 작은 읍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모든 희망을 백유라 뱃속의 아이에게 걸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핏줄이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그의 보수적인 집안에 내놓을 마지막 명분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감나가는 물건들을 팔아 고향 읍내의 백유라에게 낡은 아파트 하나를 사주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했으니까 그렇게 그들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듣기로는 그들의 삶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높은 곳에 있던 대학 교수에서 무직자로 전락한 박준서는 그 심리적 격차를 견디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을 일삼기 시작했다. 백유라 역시 만만치 않은 여자였다. 아이를 낳고 박준서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자 온갖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다른 남자를 만나려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 3년 동안 나는 병원에서 승승장구했다. 뛰어난 실력과 몇 편의 SCI급 논문으로 순조롭게 정교수로 승진했고 과에서 가장 젊은 과장이 되었다. 나는 내 삶을 규칙적으로 가꾸었다. 운동, 여행, 공부. 다시는 어떤 남자도 내 마음속에 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 그 옛날 박준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내 진료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내게 신문 한 부를 건넸다. 지연아, 비록 너희 이혼했지만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신문을 받아들었다. 사회면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친자 아님 의심, 영아 살해한 남성. 아내도 살해 후 자수.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사에는 실명이 아닌 박모 씨와 백모 씨라고만 적혀 있었다. 박준서야. 김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 일이야.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박준서가 보물처럼 여기던 그 아들이 놀다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혈을 위해 혈액형 검사를 했더니 B형이 나왔다. 박준서는 O형, 백유라도 O형이었다. 유전학적으로 O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 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그 순간 박준서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백유라를 추궁했고 폭행 끝에 백유라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백유라는 전남편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전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도망가자 박준서를 물주로 삼기 위해 서울로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서울로 오기 전 전남편에게 붙잡혀 강제로 임신하게 된 아이였다. 그녀 자신도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평생 먹고 살 돈줄을 잡기 위해 박준서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가 말한 처녀의 피는 인터넷에서 산 인조 혈액 캡슐이었고 심지어 그날 밤의 첫 경험조차 마침 생리기간이라 양이 적었고 질수축제를 사용해 경험 없는 박준서를 속인 것이었다. 이 모든 거짓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준서를 능지처참했다. 그는 이 여자를 위해, 이 아들을 위해 완벽했던 아내를 버리고 은인이었던 장인을 죽음으로 몰았으며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온갖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는 철저한 웃음거리이자 남의 자식을 3년간 키워준 바보에 불과했다. 극도의 분노와 절망 속에서 박준서는 아이를 벽에 던져버렸고 백유라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로 그녀를 찔러 죽였다. 피바다 속에 쓰러진 두 사람을 보며 박준서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시체 옆에 앉아 밤새 담배를 피우고 다음 날 아침 자수했다. 지연아. 김민주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준서가 널 한번 보고 싶대. 구치소에서.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의 무성한 농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안 만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널 놓친 거래. 민준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호했다. 죽은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박준서는 3년 전 그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던 그 오후에 이미 죽었어요. 지금의 그는 그저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반년 후 박준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젊은 여성 환자에게 수술 전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폐암 초기였고 비록 조기에 발견했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져 계속 울고 있었다. 선생님, 저 이제 겨우 28살이에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직 더 살고 싶은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힘있는 손길이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했다. 병변만 절제하면 당신에게는 아직 긴 인생이 남아 있어요.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무서운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의 나처럼 내 결혼 생활에 자라났던 그 독성 종양은 한때 나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거의 파괴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메스를 들고 내 손으로 직접 그것을 절제했다. 비록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흥건했더라도 지금의 나는 몸에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미 아물어 나의 훈장이 되었다. 그것은 내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시 태어날 용기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퇴근 후 나는 병원 건물을 나섰다. 해가 지고 황금빛 노을이 대지를 가득 채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개수나무 향기가 났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어. 엄마가 닭백숙 해놨어.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한때 박준서와 백유라를 마주쳤던 그 엘리베이터 앞을 지날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엘리베이터 문은 거울처럼 빛나 지금의 내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흰 가운은 이미 벗었고 대신 잘 재단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정교했고 눈빛은 맑았으며 온몸에서는 여유롭고 당당한 힘이 느껴졌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 가, 박준서. 그리고 잘 가, 쓰레기 더미에서 사랑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고 나약했던 옛날의 서지연. 이제부터 나의 세상은 무균무진이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메스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내 생명을 잠식하려는 그 어떤 병변이라도 나는 주저없이 절제할 것이다. 나는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다. 따뜻한 국과 가족이 있는 그 집을 향해 그곳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새로운 삶이었다.